네? 뭐 바이올린 어떻게 됐다고요? 칭찬해 주라고요? 뭔 얘기예요 지금? 저 수업을 방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 구약은 이 역사를 훑어 보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침 잘 된 게 그 이스라엘의 이제 분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분단의 역사가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200년 정도를 그 남북이 갈라져서 굉장히 아귀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나라는 아수르한테 먹히고, 그리고는 남쪽의 유다는 한 150년 조금 더 버티다가 신흥 바벨론 제국에게 다 먹혀버리는 이제 이런 역사를 이번 학기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강의면서 이 남북 분열의 역사가 갑자기 왔겠는가 이게,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그냥 쫙 갈라졌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오늘 이 남북 분열의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를 이렇게 더듬어 올라가려면 야곱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사실 이제 야곱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사사기 공부할 때 지파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라고 했던 게, 지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남북 분열이나 그다음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12아들을 낳는데 이 12아들이 정확히 한 400년 후에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창세기를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 사람들도 머릿속에 구분하기를, 일단 창세기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다음에 출애굽부터는 이거는 이제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역사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다음에 가나안 시대. 뭐 짧긴 합니다만 한 20년밖에 안 됩니다만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 한 300년 정도 되는 사사 시대. 그다음에 이제 오는 게 왕정 시대가 오죠. 왕정 시대 이렇게. 근데 이 왕정 시대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통일 왕정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번 학기 하는 이제 분열 왕정 시대, 이렇게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나라가 망하니까 포로기 시대가 오죠. 포로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 포로 시대가 한 70년 끝나면은 포로 귀환 시대가 옵니다. 포로 귀환.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대략 7덩어리의 시대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분열 왕국이니까요, 거의 앞부분을 다 마무리하는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보기에 좋은 기회인데, 이 왜 분열의 역사가 어디서 오는가 했을 때 야곱이 자식을 많이 낳는 바람에 생긴 거예요. 이게 12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의 행정구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요셉이 출세하는 바람에 그 애굽, 이집트 총리가 돼서 다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일대만 잘 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씨를 뿌린 게 한 400년 만에 200만 명 정도. 이제 그게 뭐 이 성경에 있는 숫자는 신학적 숫자라는 걸 좀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이제 과학적 숫자로 따지시면은 좀 곤란하세요. 어쨌든 한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아이들 끼고 하면은 대략 200만 명 정도라고 추산을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200만 명이 그 시베리아 그 무슨 반도, 시나이 반도에서 했던 믿지를 못해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200만 명이. 그럼 어쨌든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인데, 아무튼 70명이 이제
요셉 덕분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서 이제 민족이 됐는데, 이때 생긴 게 지파가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면은 이제 출애굽 하면서부터 이 많은 인원을 통제하고 분담을 해야 되고 질서를 만들려면은 모세가 여기서 이제 했던 게 바로 이 지파별 공동체들을 분담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파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파별로. 그래서 12지파가 움직이는데,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지파가 된 건 아닙니다. 아시죠? 이 12아들 중에 2사람이 빠지고 2사람이 들어왔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서 레위가 빠집니다. 레위가 뭐냐면 제사장 그룹으로 빠져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지파가 없어요. 그냥 각 지파의 4개의 성들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 집전하면서, 그러니까 성직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땅을 안 줬고, 그 다음에 누가 빠지냐면은 요셉이 빠집니다. 요셉이 빠지고, 레위하고 요셉이 2사람이 빠지고 2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들어오냐면 요셉의 2아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셉이 나름대로 국무총리에서 성공한, 그걸 뭐라 그러죠? 좀 덕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보다 요셉 2아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제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라고도 해요. 요셉 지파라고 하는데 2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제 앞으로 직역표 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파는 레위 빼고 요셉 빼고 그 자리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이제 이 광야 시대에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 출발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지파가 어느 지파겠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때부터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유다가 누구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자식을 낳으면 장자를 누구에게 갖느냐,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이 장자가 누구냐는데,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가 됐을까요? 예? 첫째 아들은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 유다. 그 다음에 4명의 여자 사이에서 난 게 하여튼 요셉, 베냐민에서 12명인데, 이 첫 번째 1, 2, 3, 4 중에 누가 장자가 됐을까요? 큰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 넷째 아들 유다. 유다한테 갔어요. 왜 갔을까요? 유다한테 이게 일이 생겼습니다. 루벤이 착해요. 아주 착한 장남인데 그만 아버지의 철을 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철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마 비라인가 실바인가 그래요. 내가 남의 남자 여자 이름을 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라헬과 레아 아닙니까? 근데 각각 또 이렇게 여종을 뒀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범한 거예요, 이 큰아들이. 그래서 너는 낙제. 그 다음에 둘째 그럼 시므온하고 레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딸이 하나 디나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여동생 복수한다고 가가지고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가지고 아버지를 굉장히 곤란하게 했어요.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시몬하고 레위는 아웃. 그래서 4번째 유다에게 이게 장자권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400년 지나면서 이 유다 지파라는 게 이제 유다 가문이죠, 일종의. 유다 씨앗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나름 루벤 씨앗들, 그다음에 무슨 여기 므낫세, 에브라임 씨앗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200만 명 정도가 됐을 때, 그때 가장 많은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던 거예요. 이게 7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숫자를 세 보니까. 이제 그러나 이 광야 40년 시대에는 지파별로 싸울 일이 없었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시대였습니다. 카리스마. 누구요? 모세, 아론, 미리암, 이 3인방, 레위 지파 출신의 3인방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 해먹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는 지도자였고, 형 아론은 제사장, 최초의 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성 지도자로서 굉장한 이 3남매가 40년을 다 끌고 갔죠,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지파냐면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열애가 되기 시작해요. 성직으로 뺐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시대, 이제 이 모세가 죽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는 누가 이걸 이어받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투톱이죠. 투톱.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누굽니까? 갈렙은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출신 자체가 출애굽할 때,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 잡족이 있었는데 잡족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유다 지파로 들어가 편입이 돼서 거기서 유다의 총사령관이 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갈렙은 유다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이제 이때부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갈등의 구도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주도를 잡느냐면 여호수아가 잡아요. 여호수아가 잡고 가나안 정복을 진두지휘하죠. 갈렙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만 해도 지파 갈등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여호수아도 가고 갈렙도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사사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이 사사 시대부터 이제부터는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이제는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뤄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 먹을 거 주고 월급 주면서 말씀 전하게 하고, 이 레위 지파가 영적인 지도를 하도록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시대가 되면 안 되고 레위 지파가 주도했었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레위 지파가 뭐 사사기 보시면 뭐 막 그냥 축첩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별 이상한 하면 타락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에서 또 레위 지파를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교회에서 목사 뽑아놓고 목사한테 저기 사례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애들이 먹을 데가 없어갖고 가정집에 사제로 들어가고 막 그런, 그만큼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가 이 사사기인데,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면은 이 각 지파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웅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기드온 같은 사람 므낫세 출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저 입다 같은 사람은 유다 출신에서 나오고, 뭐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 출신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지파에서 이렇게 출신들이 나오면서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파들이 우리 지파에서 어떤 영웅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파끼리도 이제 막 경쟁이 붙고 서로가 이제 하는데, 예를 하나 들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출신이에요. 므낫세 출신인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를 데리고 전쟁을 이기니까 누가 배가 아파하냐면은 에브라임이 배가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요셉 지파, 요셉 자식이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요 되게 깐죽거리는데 유명한 지파예요. 이게요.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유다가 뭐 공을 세우면 옆에서 이렇게 막 깐죽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지파 간의 갈등들이 슬슬 이렇게 표면화되기 시작하다가 아주 가장 큰 사고가 났던 게 바로 베냐민 지파 애들이 그 어떤 저 레위 지파 사람의 부인을 겁탈해가지고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이 이걸 보냈습니다. 11지파에다가 자기 부인의 살을 쫙 조각으로 뿌려가지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뻔했던 때도 이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지파별로 갈등이 이제 심각하게 되는 게 이제 사사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다가 이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나오는데 제일 이 왕정 시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 사사 시대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요. 너무 정신이 없고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냥 뭐 불쑥불쑥 이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죠.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을까요? 이게 사사는요 괜찮아요. 사사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왔다가 사라지니까. 근데 왕은 이제 세습을 해야 돼요. 왕은. 그러니까 왕은 세습을 해야 되니까 어느 지파에서 한번 왕이 나오기 시작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는 뭐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어느 지파에서 뽑을까? 만일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어느 지파가 난리를 칠까요? 에브라임이 난리를 쳐요. 에브라임.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독특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고 국무총리였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근데 아무튼 사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베냐민에서 나왔거든요. 베냐민. 이 베냐민이 바로 유다 지파 큰 지파하고 위에 이제 그 지도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슬슬 지도 한번 보시면 여기 지파 지도 보이시죠? 예. 보면은 유다 지파가 맨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보이시나요?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냐민에서 나왔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두 거대한 양 지파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베냐민이에요. 어느 지파에서도 왕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팽팽한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우리 아버지 요셉을 이런 지파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워낙 걸출합니다. 워낙 걸출하고 유다 지파만으로도 어떤 일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견제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가 하는 걸 좀 못마땅하게 하면서도 할 수 없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일 튀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하고 유다 사이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그러면 이제 베냐민에서 나오면은 그나마 유다 지파 입장에서도 뭐 베냐민 별로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요셉의 친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가 또 우리는 그래도 한 아버지 밑이야 이런 게 있어요. 또 나름 있고 한 형제라는 게 있고 유다 지파는 어쨌든 뭐 베냐민 지파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를 뭐 이렇게 형제들이 싫어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베냐민에서 사울이 나온 거죠. 완충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 사울을 이제 뭐랄까요? 사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됐으면 좋은데 이제 역성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왕이지만 1대밖에 못했어요. 사울은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역성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다윗인 거죠. 다윗.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넘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넘어가는데 이 다윗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부터 유다 지파의 세상이 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그러니까 40년 사울이 하고 다윗이 40년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윗도 40년을 했지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앞에 전반부 7년, 그다음에 후반부 33년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7년은 뭐냐면은 이때는 분열 왕국이 때 분열요. 뭐냐면은 사울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 위 지파들이 있죠. 북쪽 지파들. 이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을 인정 안 했습니다. 저 인간이 우리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어. 우리 쟤랑 같이 못해. 그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7년은 유다만의 왕이었어요. 유다 지파만의 왕이어가지고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요 아래 보면 헤브론 보이시나요? 헤브론이었어요. 이 7년 동안에는 헤브론을 수도로 하다가 아주 다윗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포용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야곱의 자식이고 우리가 같은 이스라엘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요 북쪽 지파 사람들, 사울 잔종 세력들이죠. 사울을 추종하던 잔종 세력들이 점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결국에는 전부 다 다윗에게 붙습니다. 7년 만에. 그러니까 7년 만에 다윗이 남북을 다 흡수해 버려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이제 흡수해서 33년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이제 쭉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어디죠? 쭉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33년을 이제 하는데, 이 33년의 시간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시대가 바로 다윗 왕조 시대입니다. 바로 이 33년이.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도 통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땅도 많이 확장했고, 그리고 아주 가장 왕성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은 다윗 왕조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이 다윗은 물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 33년의 역사를 가장 모델이 되는 역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실 내용인데요. 이제 나라가 다시 이제 진짜 분열되는, 이제 분열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누가 제공하는가? 바로 이 세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오늘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그 재벌 1, 2, 3세에 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왕조도 1, 2, 3세에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유다 왕조의 이제 첫 초대 왕이 된 거죠. 유다 왕국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이죠. 이제 이 솔로몬도 굉장히 왕이 될 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워낙 다윗이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요. 자식들끼리 죽이고 죽고 하는 틈에서 겨우 살아나서 자기 자리를 정리하고 잘해서 정말로 아버지가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모아놓던 자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7년 동안, 그리고 그 또 아버지가 한 거에다가 자기 능력이 보태지면서 궁궐을 14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교역과 그리고 부를 창출해낸 사람이 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가장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터 위에 자기의 능력이 보태져서 완전히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을 때가 이 솔로몬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때에 왕궁에서 먹었던 음식의 양이 나와요. 왜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해 드셨는지 하루에, 쉽게 말하면 하루에 청와대가 먹는 그 식품 양이 나옵니다. 암소가 몇 마리, 그 다음에 숫소가 몇 마리, 양이 몇백 마리,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루에 먹어 치우는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궁궐에서 먹는 양을 기록할 정도면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그게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제 마지막 말년이 문제입니다. 말년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좀 주변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죠. 정략 결혼. 근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후궁이 몇 명이죠? 후궁이 700명. 그 다음에 비공식 후궁, 첩이 300명. 그래서 이 1000명의, 왜 웃으세요? 1000명의 후궁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여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전부 다 자기 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종교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여기가요.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들어와서 야훼 신앙으로 돌아서느냐 그러지 않고 자기 신들을 가지고 자기 방에서 섬기고 이것을 확장하고 재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정신없어집니다. 이게 정신없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을 경고하고 세 번째 나라를 쪼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뭐냐, 두 번을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솔로몬에게 너 안 된다, 돌아서라. 근데 솔로몬이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라를 쪼개겠다 했을 때,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아히야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쪼개되 너희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쪼개되 네 당대는 그래도 저기 놔두고 네 자식 때 아마 갈라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무슨 실수를 하냐면은 두 번째 실수인데 첫째는 이제 많은 첩을 뒀다는 것들 부인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토 확장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할 데가 없어요. 영토 확장을 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그러나 궁궐에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과세가 증세가 됩니다. 자꾸만 세금을 더 과하기 시작, 더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못 내니까 이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저 구역 저 식당 봉사 있잖아요. 식당 봉사가 어디서 왔냐면은 여기서 왔어요. 12지파가 돌아가면서 궁궐에서 아마 한 달씩 먹을 걸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교구별로 한 달씩 부엌을 맡아서 먹을 걸 다 되는 거죠. 이제 세금을 못 내니까 세금 대신에 이렇게 12달을 돌려가지고 한 건데 문제는 유다 지파를 빼줬어요. 솔로몬이 지가 유다 지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별을 한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 와서 고생시켜 놓고 유다 지파는 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차별 정책이 이제 이때부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이제 열받기 시작한 거죠. 화가 나기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워낙 건축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막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만 자꾸만 빼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과세, 그 다음에 엄청난 노역 같은 게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노역만 하면 괜찮은데 이 유다 지파를 편애하니까 이제 결국 여기서 이제 이 분열의 씨앗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반역자가 나타납니다. 반역자들이 이제 슬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이제 괴수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게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반역 3인방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르손이 나타나고 여로보암이라고 나타납니다. 여로보암. 이 하닷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아이고 어디 있나 제가 에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시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반역자가 됐냐면 다윗 때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을 쳤는데 에돔을 갔을 때 싹 죽였어요. 다윗이 싹 죽였는데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싹 죽는데 애 하나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쫙 원수가 없는 것처럼 이 하닷이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원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그때 우리가 다 학살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쳐가지고 이집트로 망명했다가 거기서 했다가 다시 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르손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윗이 쳐가지고 다 죽였을 때 그때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수리아 그 뭡니까? 정확히 말씀드려야지. 그렇죠. 시리아의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계속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 두 사람보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솔로몬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신하의 이름이 저거죠. 느밧이라고 있는데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솔로몬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와가지고 얘를 그 노역 감독관으로 세워가지고 일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하시는데 여로보암에게 1000조각 12개를 쫙쫙쫙 찢어서는 10조각을 딱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0조각을 딱 주면서 이거가 너 거다. 너가 이제 나라를 세워라. 이 예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솔로몬에게 귀에 들어갔고 솔로몬은 그때부터 여로보암을 잡아 족치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망명은 다 어디로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있다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오는데 오늘 바로 12장입니다. 여기 바로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남북 분열의 역사의 직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체 이 분열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3대째 왕이 이제 오는데 여기만 오늘 다루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어디 가나 왕조도 그렇고 이게 재벌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이 3대째가 되면은 정말 똑똑하던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나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1대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왕국에. 그다음에 솔로몬도 나름 고생했어요. 초기에. 근데 이제 3대째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옵니다. 르호보암. 이 친구는 글쎄 생각도 없고 자존심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쯤에 그때 이미 이 솔로몬 때문에 굉장히 지파별로 갈등이 막 이렇게 됐을 때였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 노역, 그다음에 차별 이런 거에 이제 참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마침 그때 이집트에 망명 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인준식 하는 날 북쪽 대표의 장로들이 와서 여로보암이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이 조건을 들어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네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아버지처럼 강제 노역하거나 차별 정책을 펼치면 우리는 못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우리가 영원히 종으로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생각을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 내가 자문을 좀 받아오겠다. 근데 자문은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원로파 장로님들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장파. 이 두 파가 있는 거예요. 자문 그룹이. 근데 이제 원로파 그룹에서 뭐냐면 들어주시오.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당신은 북쪽 사람들을 품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 그럴까?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이제 소장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애들이에요.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들은 세상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커.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가락이 우리 솔로몬보다 허리보다 더 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때릴 거야. 더 세게 나갈 거야. 그래서 강경책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서 누구 얘기를 들을까요? 르호보암이. 예? 그래서 이게 참 자문을 잘 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로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강경책을 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나가서 나는 내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커. 내가 이제 정갈 채찍으로 더 세게 할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이 북쪽 지파 장로들이 뭐냐면 진짜 병신이다 이거죠. 진짜 이게 뭐냐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전혀요. 여로보암 돌아왔죠. 북쪽 지파 10지파가 벌써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됐죠.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딱 돌아서기 직전인데 헛소리하고 와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여 이제 그만 안녕 굿바이 다윗 하고는 여기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면서 10지파가 전부 다 돌아서서 그냥 나라를 세우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무슨 사건이 나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화가 나서
북쪽에다가 노역 관리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보냈는데 북쪽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도망오죠. 도망왔는데 너무너무 르호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만 겨우 잡아냈어요. 베냐민만 겨우 잡아서 유다 왕국에 편입시켜 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뺏겼어요. 한번 땅을 보실래요? 이 뒤에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유다 왕국은요 너무 작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만 남겨놓고 다 뺏긴 거예요. 아니면 경상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뺏긴 거나 똑같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38선이라도 있죠. 근데 이 한 지파, 베냐민 지파 조그만 거 거기만 살려놓고는 나머지 10지파가 다 돌아갔으니까 이게 이제 르호보암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북진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북진 통일을. 그래서 군사를 18만 명을 모아가지고 빨리 10지파 도망 나간 애들을 다 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스마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나의 뜻이니라, 하지 마라. 이미 분열된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가서 쓸데없이 통일할 생각하지 마라 하고는 이제 여기서 르호보암이 그냥 자리를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이제 남북 분열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이제 북 10지파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얼마나 서로가 경쟁하는지 그것은 다음 주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남북 분열의 역사는 우리나라 남북 분열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이승만 김정일, 이승만 김일성, 이때 보면 초기에 얼마나 이게 서로가 통일을 시키려고 서로 그러다가 또 어느 시대가 오면 화해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냉전이 오고 이렇게 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번 그 도표 보셨나요? 예, 여기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요 도표대로 갑니다. 그래서 남북 대결 시대가 있었고 또 남북 화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아예 단절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나라가 먹히고 나중에는 결국 끝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랑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분단이 길어지면, 이 강대국에 둘러싸이면 꼭 여기 보면 나중에 아시리아 제국한테 먹히고 바벨론 제국에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남북 분열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부하실 만합니까?